제가 이제 그 몇 달 전에 경주를 갔다 왔는데 경주에 이제 그 돌로 된 멋진 화강암 조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주 말고 딴 데는 그렇게 멋진 조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주로 경주에 조각들이 멋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가신 선장님한테 좀 이 얘기저기를 들었는데 저희부터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거는 저희 뭐 그리스 로마 시대 이런 석상들이나 뭐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상들은 정말 멋있는 것들이 많은데 한국은 왜 이렇게 뭐 동상 하나 변변한 게 없을까 상들이 원래 이제 사람을 잘 만들기도 했지만 네. 중국을 갔더니 중국도 상들이 되게 멋있어요. 예를 들어 뭔데 그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저쪽 로마나 그리스는 대리석이니까 뭐 정말 턱 치면 아주 이쁘게 짝짝짝 잘 쪼개지는 돌들이고. 그리고 중국만 해도 현무암 계열이라 가지고 조각이 굉장히 쉽다고 들었어요. 한반도에서는 이게 화강암인데 돌이 이렇게 생각대로 안 찢어지는데 안 쪼개지는데 만들기가 훨씬 저쪽보다 힘들고 사실은 이 경주에 있는 당대 그 뭐 장보고 시대 전후든지 식통시대 말게 이제 상업이 활발했을 때 만들어놓은 그런 조각들의 예술성은 난이도나 예술성은 사실 저쪽 그 대리석이나 현무암으로 멋진 만든 것보다 사실 만들기 훨씬 힘든 거였다. 뭐 예술적은 두 번째 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괜히 멋진 조각이 많이 없던 게 아니었구나. 이게 돌이 좀 후져가지고 우리가 멋진 게 많이 없었구나.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가 구석기에도 나온다. 옛날 보면 구석기가 핸드엑스의 주먹도끼 있지 않습니까? 주먹도끼가 왜 서양이나 아프리카는 정말 멋있는데 한국에서 나오는 이거는 이렇게 집게라고 해서 거친 돌들인데 한국은 한 4, 5만 년은 나오는 집게인데 똑같은 걸 아프리카 갖다 놓으면 200만 년이 되는 경우. 그래요? 저기 우리 연천 전곡리에 핸드엑스 주먹도끼 나와가지고 그게 전 세계 구석기 역사를 바꿨거든요. 그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집게라고 해서 거친 돌 석기가 나오는 거는 아시아가 그래요. 중국과 한국에서 1940년대까지 메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지역은 원래 사람들이 좀 이게 약간 덜기였다. 이걸 뭐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읽는 사람들 다 이제 이거를 뭔가 보이게 인종주의적 관점에서 이게 깔려있죠. 이종이 약간 좀 우리가 처음부터 아마 설명 안 했지만은 처음에 인류 진화할 때부터 약간 다른 길로 갔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게 했었죠. 그 다음에 연천 전곡리가 나와서 모든 게 뒤집어 엎어졌잖아요. 다 너희들은 편견이었다. 근데 끝이 그게 아니에요.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면은 중국이나 일본 나왔다는 말 들었어요?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은 집게. 그러니까는 주먹도끼의 비율이 정말 적어요. 대부분은 집게고 집게가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진짜 연천 나왔으면 중국도 막 파재꼈으면 지금 수백 배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면 얘들이 원래 열등했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런 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후기 구석기의 그 인디안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피나겠다 건너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그 시베리아 건넌 사람들, 만보 사냥꾼들. 그들이 만든 그 작고 아름다운 아까 흑요석 석기, 그 아름다운 석기 같은 사람들인데 너무 멋있잖아요. 전 세계 제일 멋있어요. 바로 그 돌감의 차이인 거예요. 한국은 돌이 안 깨져요. 그래서 주먹도끼를 만들려면은 너무 품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장인 정신으로 주먹도끼를 깨느니 대충 깨서 빨리빨리 쓰고 그냥 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더 유리한 거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략에 맞게 한 거였기 때문에 모든 명품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그 지역에 대한 지각에서 나온다. 그 사실 석조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서쪽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뭐 청동기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할 때도 석조가 없어요. 석조가 뭐 깎기 힘들어서 그런 수도 있겠지만 뭐 진시황이 이제 돌을 쪼아서 뭐 이렇게 이제 자기의 업적을 세운 그런 석비들이 사실 그 선례가 지금 마우리아 왕국에서 오는 것이고 또 이 석조 예술이라는 것은 거의 사실 동방에는 예전에 거의 없었다. 뭐 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데 유목민들이 석조 예술은 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는 원래 워낙 오래됐지 않습니까? 역사가 이제 파라오도 뭐 마예 조각들이 있고 이제 원래 이쪽에서 아시리아 쪽, 페르시아 뭐 다 거쳐서 이쪽으로 오는데 왜 석조 예술이 동방에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확핀 시기가 대체로 이제 북위 우리 운강석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위 운강석굴의 수준도 높은데 그보다 이제 한
한 200년 길게 보면 200년 짧게 보면 뭐 150년 그 후에 석굴암에 오면은 이 북이 예술보다 더 국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균형미가 막 살아나는데 근데 이제 균형미가 어디서 왔을까? 결국은 이제 서쪽에서 온 건데 뭐 쿠샨인들이 다시 북이인들한테 다시 넘기고 한 그 기술인데 로마에 제가 판테온을 가봤는데 판테온하고 구조는 거의 똑같아요. 판테온식이고 이제 신상들이 쭉 돌아가면서 근데 판테온 안에 이제 신상들이 다 사라져 버렸지만 판테온 스타일하고 그 중간 다리로 있는 뭐 바미안 석굴이나 이 스타일로 돼 있는데 도명으로 돼 있고 판테온처럼 크지도 않고 바미안처럼 크게 뚫진 않았는데 그 깨기 힘든 화강석을 적절한 크기로 했는데 갖출 건 다 갖추고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부린 것도 아니고 이 예술적인 질로 승부한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지금 이 석굴암 신라 조각들은 다 명품인데 중국에서 건너뛴 것까지 거기서 또 복원시키고 중국에서는 지나면서 건너뛴 좀 크긴 하지만 뭔가 미흡하게 건너뛴 것들도 거기다 복원시키고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게 그저 서역인상이 있는 무덤이 무슨 왕이었죠? 괴릉. 괴릉이요. 괴릉의 상을 보면서 그 괴릉 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게 예를 들어 초원에서 아니면 뭐 소그드게나 뭐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냐 아니면 저 남쪽에서 온 뭐 아라비아나 아랍 뭐 이쪽 계통이냐 굉장히 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제 생각에는 이 바다를 통해서도 좀 뭐 많이 오지 않았을까? 바다를 통해서 기술이 직수입도 됐을 거고 제 생각에 일단 명품 이야기 나오니까 명품을 조건 이야기할 때 너무 이제 자아가 너무 강하면 좀 안 될 것 같다. 이 기술을 받아들일 때는 약간 이 대단하네 그냥 있는 그대로 확 받아들여 버리는 것도 이제 좋겠더라고요. 너무 중국은 들어가면 모든 게 이제 강력하게 굴절되니까 중국식으로 이제 보면 그야말로 이 강한 짝퉁의 느낌. 이거 뭐 이렇게 이제 도낭석굴에서 보면 이제 당나라 때에 이제 관복을 입은 산적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도적 약탈한 실크로드 사이 대상들 약탈한 사람들이 너무나 온화한 표정에 무린들이 칼만 들고 있어. 그래서 이게 좀 더 좀 뭔가 야생적인 맛이 없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유목민들은 뭐 그냥 받아들일 때 확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냥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석조 예술이 들어갔는데 다시 신라 쪽에서 발현되는 걸 보면은 또 원형의 원래 기술을 확 끌어들이는 사실 뭐 판테온이나 뭐 석굴암이나 그 구조상의 유사함은 참 너무 놀랐고 그걸 그대로 또 이제 동쪽 끝에 재현을 하니까 또 그 맛이 막 뭔가 오리지널한 이제 돌의 질감도 완전히 다르고 대리석하고 하강석은 그런 느낌도 아예 뭐 배울 때는 확실하게 그냥 원조 기술을 가져와서 확 그걸로 굴절 많이 안 된 걸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의 얼굴이 그리스인을 닮았다. 물론 이제 쿠션한 물론 뭐 간다라 양식인 건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리스인 닮았나? 별로 느낌이 그 느낌이 안 나가지고요. 그리스인들이 이제 요 밑부분을 강조하는 그 양식도 그렇고 뭐 많이 닮았죠. 어쩌면 강조 양식도 그렇고.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엘리자베스 고든이라는 그 여자 여성학자가 이제 원래 일본 종교 가신 분인데 한국에 와서 봤어요 석굴암을. 그분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동양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서양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 여기서 오발했죠. 기독교가 여기 온 건 흔적일 것이다. 그때 사실 실제로 네스토르스교가 이제 이 사방에 왔기 때문에 자체가 오는 것은 뭐 그렇게 이상할 건 없는데 석굴암에서 보이는 이국적인 모습들에 대한 해석은 약간 이상하지만 분명한 거는 서양에서 많이 봤던 분들이 거기서 느끼는 지금 저기 허당칸이 말했었던 생경함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던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봐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정말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괴릉 같은 경우는 약간 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과연 우선 괴릉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왜 이순신 장군님의 저기 왜 그
영정 있지 않습니까? 초상화. 실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괴릉이 정도에 된다는 말입니다. 왕릉에 나오는 석인상이지 않습니까? 그걸 대충 내지는 뭐 그냥 뭐 쉽게 만들었다기보다 거기에 설사 어떠한 사람을 묘사했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영정 보듯이 이순신 장군의 그들이 생각하던 신라인들이 생각하던 그 서양인들의 이미지,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향들 그런 것들이 압축적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순신 장군님의 초상화가 사실은 정말 닮았냐 안 닮았냐는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20세기 한국인이 생각했었던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이 신라인들이 느꼈었던 게다가 그것이 놓여 있었던 것은 서역이 아니라 신라 한가운데란 말이죠. 네. 참고로 제가 지금 경희대학교에 있는데 저희 학교가 보는 이제 그런 그 신라의 석굴암까지는 안 가겠지만 서양에서 보는 수많은 그러한 대학에 있는 그런 기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잘 표현되어 있고 되게 아름답잖아요, 건물들이. 근데 가만 보면은 특정한 데 하나를 카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조합을 해서 재창조를 시켰더라고요. 근데 재창조를 시켰던 만들던 그 당시에 그 모습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약간 석공 이야기 하셨지만은 석공은 이제 우리가 똑같이 만들고 싶어도 풍토가 다르고 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잖아요. 네. 결국은 그래서 이 어떻게 석공들을 우리가 스카우트 해왔는가 유명한 그 비밀 조직으로 이야기하는 프리메이슨이 결국은 석공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명품이 있다. 쉽게 말하면 좀 이게 우리가 가장 우월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 한국은 규모가 일단 작다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것 같아요. 작은 명품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작은 그럼요. 명품. 나름대로 또 독특함들이 있고요. 네, 작은 명품.